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에요.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어떤 분이 쓰셨냐면요. 베른하르트 슬링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법대 교수이고 판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요. 독일어권 문학 작품 최초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기가 많아져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다뤄요. 어떤 내용이냐면 15세 소년과 36세 여인,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15세 소년과 36살 성숙한 여자와의 그런 사랑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36세가 된 여자가 살아온 그 시대적 역사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과, 그리고 또 15살에 지금 그 소년이 사는 그런 시점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 과거의 역사적 그런 사실을 바라보는 지금 현대의 그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 그런 세대 간의 차이로 나오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소통과, 그리고 또 수치심, 인간의 수치심, 그런 관계, 그러한 책임감, 다양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을 단순히 그냥 에로티시적 그런 사랑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면들,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읽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느끼는 바가 다른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아이가 간염이 걸려요. 병이 15살 때 10월에 정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갔다 왔다 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다 토한 거예요. 어떤 벽에 기대서 다 토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꺽꺽거리면서 이제 힘들어갖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남자의 그 소년의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 양동이를 2개를 봤더니 하나 들고 오라고 시켜서 그 토한 거를 다 치워요. 그렇게 한나와 미하엘이라는 소년이 만나게 돼요. 첫 만남을 가져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토하고 그걸 치우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한나라는 여자가 꼬마야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꼭 안아주면서 진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데려다 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때 시기가 1950년대예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요. 진료를 하고 간염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죠. 집에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치료를 해요. 그러고 와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후에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그 부모님이, 엄마가 그 사람한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용돈을 모아서 꽃을 사가지고, 그리고 방문을 해요. 그 여자가 사는 건물, 그 건물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슈미츠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여자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고맙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신도 나갈 거라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갈아입는 동안 그 소년이 이렇게 문 사이로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딱 그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그런 뭐 다 벗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옷만 스타킹을 신고 외투를 갈아입고 하는 그런 제스처였는데 그 자세나 그런 몸짓이나 그런 선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 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전차의 차장이었어요. 차장으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낮에 시간이 있고 어떤 때는 저녁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소년이 학교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어떤 때 수업도 빼먹고 어떤 때 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핑계를 대고 또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누워있다가 그리고 집으로 와요. 하나의 의식처럼 항상 만날 때마다 그렇게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그러한 의식의 절차를 항상 똑같이 밟으면서 그렇게 함께 보내요.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부활절날 여행을 떠나요. 자전거 여행을 3박 4일 가기로 해요. 그런데 한나가 전적으로 미하엘한테 모든 계획을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하엘이 계획을 용돈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숲속길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즐겁게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에서도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사인만 그 한나가 각자 사인을 해요. 그 명부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을 거랑 그리고 또 한나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꽃 한 송이를 주기 위해서 그걸 사러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메모를 남겨놓고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메모를 남겨놓고 그리고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왔는데 한나가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내가 이렇게 메모 남겨놓고 갔다 온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는 거냐 그랬더니 메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메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막 다투고 화를 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고 그렇게 또 여행을 하고 잘 마치고 그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여름이 돼요. 여름 방학 때 그쯤에 같이 항상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누워 있다가 이제 한나가 너 친구들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그런 보내려고 학교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가요. 수영장에서 이제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그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쳐다보는데 한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때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먼저 왜 왔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수영장 있는 곳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망설이다가 딱 일어났는데 한나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나한테 찾아갔는데 한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다 비우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장을 또 찾아갔어요. 전차 차장으로 일했으니까 거길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그만둔 거예요.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전차 운전사 그 준비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도 했었대요. 그랬는데 좋은 기회를 제안을 했는데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거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한나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죄책감이 컸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한나의 기억들, 추억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법학을 배우게 돼요. 대학을 들어가고 법학을 배우게 되는데, 법학을 배우면서 그 담당 교수가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역사적 그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주제로 해서 그 한 재판을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요.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 미하엘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나를 처음 만나게 돼요. 한나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친위대에서 여자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피고로 서게 된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재판을 계속 지켜봐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서 보고 서로 그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미하엘은 한나를 보기 위해서 매일 가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나를 지켜봐요. 한나는 그 재판에서 정말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그 여자들 중에 제수들 중에 약한 병에 걸렸거나 아주 약한 여자들을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책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제수들은 또 이동을 해서 그 죽음의 그런 곳으로 수용소로 보내지고 또 새로운 그런 여자들이 또 오고 그러면서 또 일을 시키고 감시하고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친위대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을 하고 친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혼자 스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알게 돼요. 미하엘이 그 한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친위대로 활동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도 몰랐지만 그 한나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때 예측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그것을 숨기는지 그것을 밝히면 충분히 자신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의 기록을 보고서를 작성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책임자 역할이잖아요. 그 책임자의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나는 자기는 안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다른 여자가 그 한나를 지목을 하면서 그 여자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안 썼다고 했는데 그 재판하면서 그런 필적 감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거기서 보고서 그 필체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냐. 대조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필적 감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한나가 안 좋은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중형을 받게 되는. 그래서 평생 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미하엘은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한나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않는 문맹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판사한테 그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 교수고 그런 연구를 하는 책을 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 조언을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하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종 결정은 본인한테 맡겨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해. 그 사람과 직접 말이야. 그 사람 등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나와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뒤에서 판사와 그런 이야기를,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나와 직접 대면할 용기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판사를 찾아가요. 판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세미나 이야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정작 한나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와요. 그러면서 재판은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부분, 그 시대에 살았던 한나와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바라보는 그 후세대가 바라보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사실은 비록 우리가 손가락으로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가슴속을 수치심으로 가득 채웠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적어도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손가락질은 수치심의 수동적인 고통을 에너지와 행동과 공격 심리로 전환시켜 주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우리 부모들과의 대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부모는 더더욱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는 비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수용소 세미나에 참석할 당시 나의 아버지에게도 수치심이라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모든 것을 들추어 내려던 열정은 이미 내게서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질렀고 또 그로 인해 비난을 받은 행동들은 한나가 저지른 행동에 비하면 훨씬 덜 나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 한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나에게 한 손가락질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녀를 선택할 당시에는 그녀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려고 해보았다. 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사랑할 때의 그 순진무구한 상태 속에서 나를 위치시켜 보려고 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랑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 당시에 나는 자신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또 범행을 수수방관하고 외면하고 묵인하고 수용한 모든 세대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켜 수치심 자체는 아니어도 적어도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한 다른 학생들을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내가 이들 학생들에게서 자주 발견하곤 했던 그 의기양양한 독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렇게 독선을 과시할 수 있는가? 부모로부터의 그러한 분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부모가 저지른 죄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단순한 수사요, 잡음이요, 소음에 지나지 않았던가. 그래서 수치심과 그런 책임감,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생각들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한나의 모습은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성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열정으로 글을 배우고 했으면 이러한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좋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한나는 무기징역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를 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요. 한나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과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고 함께 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요. 딸아이를 낳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나와 함께 했던 그 한나의 체취나 그런 느낌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나가 그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8년이 되었을 때 한나에게 책을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내요. 카세트 녹음기와 함께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문학 책들을 녹음을 해서 그렇게 순서까지 다 적어서 그렇게 보내줘요. 한 권을 책을 만들면 또 녹음하면 보내주고 18년 동안은, 그러니까 감옥에 간 지 8년이 됐을 때 처음 보내면서 10년 동안을, 18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내요. 꾸준하게 뭐 휴가를 갈 때도, 뭐 어디 출장을 갈 때도 항상 녹음을 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거 보내고 나서 좀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한나가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배워서 아주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미하엘은 답장은 보내지 않고 그 책의 내용,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녹음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책의 내용만 딱 읽고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은 전혀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책 내용만 녹음해서 보내요. 한나는 자신의 뭐 일상에 있었던 일,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짤막하게 써서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능숙하게 잘 써가는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만나러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정말 그 수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수도원에 스스로 찾아온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받아서 18년이 됐을 때 퇴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의 소장이 이제 이 사람이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적응하는 그런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생활을 18년 동안 했으니까 사회생활 적응하는 그런 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하엘한테 연락을 해요. 편지를 써서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찾아가지는 않고 이제 편지로,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요. 살 집도 구해놓고 그 직장에서 할 일도, 직장도 구해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놔요. 자신이 열심히 준비를 해놔요. 그 한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한나가 퇴소하기 일주일 전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만나요. 감옥에 가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한나는 울면서 그 미하엘을 안아주면서 잘 있었냐고 인사를 하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퇴소하는 날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데, 한나가 퇴소하는 날 그 당일날 자살을 해요. 미하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나는 떠난 상태였어요. 자살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날에 통화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아침 새벽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묵었던 그 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 소장이. 그러면서 그동안 한나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열심히 생활했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한나가 문맹인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녹음 테이프를 보내오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그 책에 녹음해준 그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를 해서 그 책을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글을 배웠던 거예요. 글을 익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트테이프가 자꾸 멈추고 플레이하고 멈추고 플레이 하다 보니까 고장이 쉽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장난 거 수리하려면 그 소장에 그 사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한나가 문맹이라는 것을.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줘요.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구해달라면 구해주고, 어떤 책을 대여해달라면 그 구에다가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익히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 시간을 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 글을 다 배웠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찾은 책이 그 수용소와 관련된, 친위대와 관련된 그런 책들, 그런 문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을, 그런 사실들을 적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적은 그런 책들,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맹인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단체에서 테이프를 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나눔의 그런 행동들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하엘이 한나를 잊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쓰면서 내 안에서 빠져나오는, 잊혀지는 그러한 글들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책을 또 쓰고,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네. 한번 여러분도 이 책을 어떤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그리고 또 어떻게 도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러한 잣대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의 중심보다는 인간의 수치심이나 책임감, 소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런 전세대와 후세대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각 차이,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